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구속된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것, 국민으로서 참 고단한 일이죠. 브라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선의 그 유력 주자이기도 한 룰라 전 대통령이 구속 유기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그 부패 혐의로 그 2심에서 그 12년형이 선고가 됐고 불구속으로 그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는 그의 청원도 어제 그 대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혐의는 재직 중 건설업체가 자신의 그 소유 아파트 리빌딩 공사를 해준 것인데요. 국영석유 업체로부터 그 공사를 따내는데 도와준 대가로 금액으로는 370만 헤알,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의 그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1심은 9년 6개월을 그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려 12년형으로 그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뇌물 혐의만 500억 원이 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과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정치권을 그 바라보면서 그 떠오른 생각을 그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장편서사시의 대가. 김홍국 교수부터 먼저 하실까요? 오늘이 작년 3월에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입니다. 네. 참 어젯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편을 써봤습니다. 국정농단 반성의 길을 향해 503호 그녀의 참여를 바랍니다. 김홍국. 침묵은 길어지고 그녀는 사라졌네. 1년 넘은 독방 죄인 서리풍상 침잠하다. 꼭 숨을 것인가. 참회하라 그 큰 죄. 거대 범죄 국민 배신 정치보복 프레이마. 국민을 배신해온 추악 범죄 18가지네. 엄하게 벌해주시길 뼛속 깊이 반성토록. 모두가 달라졌네. 국정농단 긴 세월아. 어둠의 시절 가길 맑은 하늘 기다렸네. 이제는 떨쳐버리고 민주주의 실현하세.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면으로 오늘은 줄였습니다. 상당히 짧아졌어요. 원래 이 짧게 하는 게 줄이는 게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함축적인 의미가 사실은 시나 시조를 지을 때 그 의미인데요.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범죄는 우리 국민에게 준 상처, 우리 또 헌법을 정말 망가뜨리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길게 써봤었는데 어젯밤에는 좀 마음이 참담해서 좀 줄여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사실은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이 짧은 시의 정수, 그 전형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김우석 부소장님. 부끄럽습니다. 권력 무상가. 김정은 악수 영광. 생중계 망신 주기. 세월은 야속하고 권력은 무상하네. 아서라 영원한 권력 어디에도 없으리. 네.
화무 11홍인가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는 것도 맞고요. 요새 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꽃이 잠깐 졌다가 또 비가 오니까 좀 떨어지고 그런 그 기후의 문제가 보통 예전에는 역사적인 문제로 많이 비유가 됐는데 지금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봄꽃 정말 확 폈다가 이번에 내린 봄비 때문에 또 확 질 것 같아요. 네, 길거리에 핀 곱고 예쁜 꽃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이 비가 좀 야속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나쁜 권력은 엄하게 심판하고 좋은 권력은 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오래 봉사하도록 옥석을 가려주시는 그런 네. 정말 엄정한 심판, 정말 그게 역사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봄꽃 이야기, 봄비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그 참 차가운 이 날카로운 이 칼소리를 제가 바람소리를 듣게 될까요? 마음이 선선한데요. 지금 그 국회에서도 벚꽃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내일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한 일주 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꽃이 핀 다음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 이게 엇박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작년과 올해만 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속 그랬던 건지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국하고 굉장히 겹쳐가지고 찹찹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봤습니다. 저도 꽃을 좋아해서요. 하루에 수십 장 꽃을 많이 찍습니다. 동작동 우리 현충원에도 정말 벚꽃이 만개해 있고요. 네. 우리 여의도 전국 곳곳이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꽃을 보면서 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정말 분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YTN 라디오 이 사옥 바로 나가서도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배롱나무가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이 배롱나무 아주 멋진 꽃을 좀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인 그 이희호 여사의 그 경호를 놓고 좀 경호처가 맡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미 그 경호처가 맡는 시한은 끝났다.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정치권에서 빚어졌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가 계속 맡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직접 개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년 연장안이 그 법사위에서 아직 그 다뤄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 사안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회가 왜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는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각 소위 그리고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최소한도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법을 만들고 또 잘못된 법이라든가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았거나 바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잘못도 있고 야당의 잘못도 있고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 또는 선거 이런 부분들 다 따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제의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결국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정안이 또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문제를 법을 해석하는 상황이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정말 국회가 좀 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적 유불리로 따져서 입법을 하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도 산적해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물론 야당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국가의 존엄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의 국격에 걸맞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은요. 국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법의 성격을 봐야죠. 사실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이요 사실은. 네, 언제까지 붙여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위인설법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왈가왈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차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에서 하나 경호처에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게 논란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뭐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당에서 합리적으로 논거를 대가지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일부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이거 처리하는 데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용 자체는 뭐 효과는 선거가 앞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기준을 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소위에서 이미 그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은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뭐지 이런 입장을 좀 그러니까 이미 2월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미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사안이 왈가왈부 되기보다는 좀 유불리를 자꾸 따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좀 이런 사안은 빨리빨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제 그 국회가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뭐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투표법 그 개정 촉구 사안을 이제 국회에 전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야당 특히 이제 그 보수 야당들 더 반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분란집에 기름 붓는 격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이 목소리는 개헌 관련 합의를 한 뒤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졌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014년에 일단 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제 개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헌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나중에 논란이 얘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 관련되는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내린 지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지났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해야 되고요. 아마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전공법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야당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여당, 야당 또 청와대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런 합의를 통한 또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우석 부수장께서는 앞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근데 그 연설이 됐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회 연설이 이거 4월 국회에 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국민투표법 그 개정이 됐든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좀 돌아가야 이제 뭐든 할 것 아닌가 싶은데 국회 의사 일정 좀 합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우석 부시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이슈가 추경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절대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그 국회가 될 거고 야당에서는 일단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거는 당내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 개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일단 잡아놓기에는 여건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나 야당에 또 설득을 해야 하는 거고 추경안 자체가 사실 청년 일자리가 주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부분도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꼭 청년 일자리만이냐 상대적으로 뭐 노인 일자리나 그 장년 일자리는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고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명분상
피해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거 지금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형 이슈들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있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회 구도가 2대1 구도라서 누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 때 일정 정도 국민들이 판가름을 내려야지 국회 운영이 좀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여야 구도는 지금 2대1에서 이제 그 2대2가 됐죠? 네. 추경.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이 미니 추경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11조 거의 12조 가까웠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28조 9천억 원 엄청난 그런 규모의 추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3조 9천억 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군산 GM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1조 원이고 고용 관련해서 2조 9천억 원인데요. 저는 우리 김 소장 말씀처럼 네. 여야가 이 부분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 지금 사실은 뭔가 회생의 기미를 찾아야 되고 청년 실업 문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산 GM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 청와대 야당 여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 노력을 더 많이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추경안 처리. 아무튼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출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TV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오늘 그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김홍국 교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네,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31일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년 1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8가지 혐의. 그리고 이 중에서는 관련 공범들,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15가지 혐의에 있어서 사실상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공범들의. 네. 그렇다면 사실상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은 혐의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미 검찰 구형에 따르면 징역 30년에 벌금만 해도 1,185억 원입니다.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상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골석 재판 정치 프레임 자꾸 넣지 말고 네. 정말로 이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만들고 헌법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정말로 눈물을 다해서 국민들께 참여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와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재판 보이콧까지 가는 거 너무 무책임합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생중계를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석을 중계하는 게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의 명분만 주는 것이고 여론재판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판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추상적인 법 적용이 있다라고 하면 중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잠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습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이제 알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야 신문지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재판부에서 비춰지는 거는 그 반응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을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재판정에서 하는 거야 자료 화면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지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생중계하겠다는 건 야당에서 말하는 지금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걸석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장 그 23년 만에 1년 이하 산자 구도가 이제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무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자 구도가 되면은 당연히 여당이 이기겠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역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리스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홍 대표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퍼져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보가 반전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면에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강 구도를 만드느냐 아니면 3자 대결 구도를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판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개인기가 결국 전체적인 구도와 결과도 가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도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거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후보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 일반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이걸 3파전으로 가면 결국 한쪽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보수 진영에서 일정 정도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후반에서 70% 초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 정말로 제대로 국정농단 극복하고 제 역할을 정치가 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고요. 아마 유권자의 표심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 지형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중도 보수 이 흐름에 가 있는 바른미래당. 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에 표심을 모아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여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 그리고 안철수 또 김문수 후보가 서로 뭔가 합의를 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런 흐름으로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3자 구조가 되면은 뭐 여권에 좀 유리하고 야권에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되겠죠. 자, 이 최근 그 주목을 받는 지역이 바로 그 경남지사 쪽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경남지사 후보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김국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결국 이제 이 선거가 2012년에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같이 4.7% 정도, 약 5%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시기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치열한 접전이 될 거다. 결국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김태호 전 지사.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소위 말하는 낙동강 혈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경남지사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더불어서 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우석 부수장 어제 김태호 후보가 이제 후보겠죠. 그런데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네, 오히려 올드보이라고 올드보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재치 있고 여유 있게 받아친 건데 이거는 네거티브 대응에 있어서 일종의 교과서적인 전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응해서는 첫째는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발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하지하책이죠. 네. 두 번째는 무시정책입니다. 그거는 면역 효과나 상대 역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가장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것들의 중요한 예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핫한 경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양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장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소속 그 국민의당 출신 그 비례 3인방이 이제 처리를 놓고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그 인재 영입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탈당하라. 그게 도리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부수장께서 말씀하실까요? 또 재탕이 되고 있어요. 김연아 의원하고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은 선물 모두 내려놓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된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불비를 해결을 함으로써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욱 교수께서는 보강 필요하고요. 유승민 또 박주선 대표도 마저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빠르게 헌법기관의 그 격과 이상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분들을 원한다면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념과 정치 구조와 다르게 네. 합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헌법기관의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앞서 그 출발 사랑방에서 그 김홍국 교수가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그 TBS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그 1,502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화 면접 10%, 무선 유선 자동 응답구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4.1%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4부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서성수 캐스터. 네, 서부간선도로 많이 밀립니다. 특히나 외곽 안양 쪽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사고나 고장차 소식도 없는데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10km 미만입니다. 어렵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양평교 구간으로도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25분, 또 여의도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더 가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까지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10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필성 서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간 소비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가 너무 안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민간 소비 비중이 48%였거든요. 네. 사상 최저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계략적으로 따지면은 국민들이 버는 소득의 절반도 소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성장률이 낮아서 국민 소득이 늘지 않는데 그것도 절반도 소비를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크다는 것인데요. 네. 그 소비는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시장에서 민간 소비가 늘어야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요. 그래야 다시 국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민간 소비가 안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서 민간 소비가 왜 이렇게 증가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가장 큰 이유가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입니다. 청년들 취업, 직근무 아주 어려운 상태고요. 또 근로자들도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으니까 국민소득도 별로 늘질 않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가계부채입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데 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를 할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여기는 인구의 고령화라든가 노인빈곤 이런 것들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정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그런데 그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는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금리가 소비의 독약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소비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우선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돈을 구워서 소비를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더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이제 많아지고요. 또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면은 아예 소비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줄고 이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인데 네. 이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은 소비 시장은 빈서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친다면 금리 정책을 정말 잘 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안정적인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뭐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 상태를 보면은 불행 중 불행이라는 어떤 오히려 물가가 안정적인 게 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가는 이제 오르는 거는 물론 불행이지만은 내리는 것도 불행이라는 건데 네. 지난 3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는데 아주 낮은 겁니다. 근데 이거 물가가 낮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물가가 필요 이상으로 낮으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이 안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고 국민 소득이 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가 이중 구조라는 건데 전체 물가는 1.3% 이렇게 낮지만은 체감 물가는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낮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식품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외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서민들 고통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저물가가 저성장과 함께 묶여서 우리 이제 경제에 아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물가가 낮으면 좋은데 많이 안 오르면 그게 네. 꼭 전체적으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적당히 올라야 된다는 거죠. 경제 그렇죠. 성장률에 맞춰서. 게다가 또 이제 바로 그 실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물가들은 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정부가 좀 관리를 잘해줄 되고 필요가 있다는 있고요. 거고요. 네. 원화 가치가 올라서 그 금융시장에 그 제2의 그 플라자 협약 불안이 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그 플라자 협약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1985년에 미국 그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맺은 협약의 공포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진 국가들이 일본을 포함해서 환율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주요 내용은 이제 일본 엔화가 너무 싸다. 그래서 일본 수출이 너무 늘어서 이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엔화 가치를 올리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재현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이 결국 플라자 협약 때문이었는데 우리도 같은 어떤 현상을 겪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하락세입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달러당 1,050원대인데요. 4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악화되면 이제 정말 문제가 크다 해서 지금 공포감이 이제 떠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이른바 환율 조작국 네. 그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위협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떠도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과 우리가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을 네. 하면서 미국식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이 환율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협약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자 협약처럼 우리도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면서 큰일 났다 네. 이런 이제 공포감이 수출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환율 정책과 함께 그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 환경이 상당히 그 통화 정책을 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하는 총재가 연임은 했지만은 정책을 펴는 데는 정말 난국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 지금 보면요. 통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덫에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그런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제 문제가 또 크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수는 아주 빈사 상태고요. 그렇죠. 민간 소비가 줄면서 그다음에 기업들도 부실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은 경제의 소비 심리가 죽고 기업이 이제 연쇄적으로 쓰러지면서 경제가 주저앉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릴 수도 어려운 상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걸려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돈이 흥건히 고여 있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으면서 부동산이 이제 경제가 거품으로 들 때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을 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하는 총재가 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제 제대로 살려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이 금리 문제 등에 대해서 뭐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좀 고민의 일단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가계부채와 그 서민 금융 문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열 총재가 헤쳐나가야 될 가장 그 시급한 과제이기도 할 텐데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뭐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이 결국 이제 가계부채인데 이게 1,50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제 가계 연쇄부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문제가 서민 금융입니다. 서민들 부채들 보면은 금리가 20%가 넘는 제2금융권 부채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채 시장 빚도 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이제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화를 이제 자초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한국은행은 단순하게 금리 올리고 내리는 이런 통화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선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금리 구조를 바꿔서 서민들이 이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구조를 바꾸느냐.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서 금리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책은 한국은행이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와 함께 정말 이 가계부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쪽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대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다 이제 함께 모여서 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을 장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제부처나 금융당국 이 문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너무 경제가 침체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금융감독원의 김기식 원장이 그 새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금융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인사여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김기식 감독원장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저승사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게요. 이제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으니까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의의 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의 사자가 돼야 된다? 예. 네. 이 말은 꼭 좀 전해줘야 되겠군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적인 대출을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자금 높은 이자만 받는 돈 장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 보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1조 2천억 원인데요. 6년 만에 최대 이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침체하고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이 큰데 은행들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되겠느냐. 네. 약탈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금융감독원장이 정말 이 금융체제를 바꿔서 약탈적인 대출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대출 체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대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너무 예금 이자율은 낮은데 대출 이자율은 높다 보니까 금융회사만 이익을 취하거든요. 네. 그걸 조정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게으름은 피곤하기 전에 쉬는 습관일 뿐이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설가 쥘 르나르의 말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행복한 주말이죠. 네, 주말엔 그 누군가의 말처럼 한껏 게으름을 피우면서 여유를 누려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그동안 못했던 일, 쌓아놨던 일 가운데 하나라도 챙겨보는 것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